네, 경찰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행정학 김덕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찰 승진 시험만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부터 제 강의로 경찰 승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폭증하면서 제 강의를 찾는 분들, 또 상담 요청하는 분들, 커리큘럼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제 아는 지인분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 강의가 갑자기 경찰 승진 쪽에서 유명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찾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경찰 승진만을 위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경찰 승진 수험생 분들만을 위한, 그 시험만을 위한 컨텐츠를 해설 강의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용 컨텐츠 처음이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이렇게 몸과 마음을 희생하여 노력해 주신 점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업무로 바쁜 와중에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적은 시간 투자로도 이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면 점수는 훨씬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석이 아닌 대충 요령껏 대충 공부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 공부에서는 이게 원래부터 정석입니다. 자,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면 적게 공부하고도 점수가 훨씬 빨리 나옵니다. 왜?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맞춰서 우리 경찰 승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먼저 제가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방향성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일단 작년을 제외하고 그 전에는 거의 100%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따다가 냈습니다. 출제 포인트도 똑같고 심지어 문장도 거의 똑같이 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출제 기간을 바꾼다고 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죠. 그랬더니 좀 몇 문제 정도가 좀 창의적인 문제,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다시 또 대부분의 문제가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작년이 좀 실험적인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실험 결과 그닥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 경찰 승진 시험은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그대로 따다내는 방식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대로 내도 현실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확보됐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별력이 갈립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내버리니까 너무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가 폭락해서 커트라인이 너무 폭락해 버리니까 수험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못 봤지만 다른 사람은 100점 가까이 나오면 어떤 공부 방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보다, 갈피를 잡을 수 있는데 모두 다 폭락해 버리면 일단 시간도 부족한데 여력도 없는데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시험 측면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좀 실험적이었고 다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방식으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경찰 승진 수험생분들이 있어서 계속 상담을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올해는 갑자기 또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했는데 일단 우려하시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 승진 행정학에서는 거의 다 맞아야 된다. 3문제 틀려도 불안하다.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것까지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워낙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한 2문제, 1문제 틀리거나 거의 다 맞거나 합격생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냈기 때문에 합격생들은 그 정도 점수를 맞는데, 똑같이 내더라도 그걸 다 마스터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심했어요. 합격생들만 그렇게 거의 다 맞는 점수를 맞았던 것이고,
변별력은 엄청 심했습니다. 어디서 내는지 뻔히 알더라도 그걸 다 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실험을 했다가 다 폭락해서 커트라인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수험생이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해 또 옛날 방식 돌아왔는데, 자, 일단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맞아야 합격한다는데요. 근데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자꾸 시험범위를 넓힙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합격생들이 거의 다 맞은 이유는 모든 걸 다 대비해서 거의 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매번 나오는 거, 공무원 기출문제에 있는 거, 요걸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다른 거 볼 시간에 이걸 더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은 거예요. 이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맞으려면 모두 다 아주 넓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 대비해야 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출제되고 그거라도 제대로 공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에요. 합격생들 거의 다 맞은 분들 이거라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혹여 작년처럼 갑자기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커트라인이 떨어지니까 모든 수험생들 다 폭락하니까 어차피 당락은 대비 가능한 부분에서 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향성을 대비 가능한 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경찰 승진 문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반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제대로 준비하자. 그렇다고 뭐 공무원 기출문제 여태까지 뭐 수만 개의 문제를 다 대비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요 안에서도 거의 다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반복되는 비중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자, 현실적으로 시간과 에너지 부족함. 그리고 시험은 거의 다 공무원 기출에서 그대로 따다가 냄. 근데 그대로 따다가 내더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공부하기에 모든 수험생들이 벅참.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 그래서 절대 불안한 마음에 양을 넓히시면 안 됩니다. 또 행정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행정학이라는 게 좀 체계도 없고 중구난방인 학문이에요. 뭐 전통적으로 엄청 역사가 깊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좀 중구난방이고 범위는 무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참 벅찬데요. 대신에 객관식 문제로 낼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이게 객관식은 정답을 정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명확한 것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 있는 걸 라도 제대로 하신 분들이 합격한다. 당락은 여기서 갈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외에 생소한 부분에서 당락이 갈리지 않으니까 꼭 제가 잡아주는 이 첫 번째 방향성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올해 문제로 또 느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 기출문제라고 적혀 있는 건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라고 하면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1800문제도 안 되는 그런 기출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36문제가 그냥 바로 똑같이 풀리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면 풀리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 정도는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생소한 문제 절대 다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95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주 넉넉한 점수, 행정학 기준으로는 넉넉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분류하면서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주는데 이게 생소한 문제라고 분류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찌어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00점 방지용은 아예 대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수험생은 대비해서도 안 되고 맞출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100점 방지용 문제인데 경찰 승진은 그 정도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가능하게는 나와요. 근데 100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92.5점, 3문제 정도 틀리는 거 어마어마한 고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점 맞았다. 진짜 고득점이고 넉넉한 합격 점수고 92.5점만 맞아도, 그러니까 3문제 빼고 다 맞춰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3문제 틀리고 여기선 다 맞고
여기서 한 문제 맞추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제대로 잘 공부했고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90점어치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더 맞추게 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에 있는 패턴으로 소거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느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분발 대상으로 적어놓은 점수는 뭐냐면, 뭐 생소한 문제는 다 틀렸다라고 쳐요. 근데 거기서 기출문제에서 더 많이 틀렸을 때, 4문제를 더 틀리면 80점이 나오죠. 여기서 4문제랑 여기서 4문제. 기출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좀 응용력이 필요하긴 했어요. 바로 답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출문제 있는 것들을 소거해야 답이 나오는데 조금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응용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2문제 정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틀린다. 거기서 더 틀린다. 그러면 대비 가능한 것을 아직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발 대상으로 제가 80점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이 못 넘으면 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꼭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강의에서 알려주는 거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요걸 제대로 파악하고 시험 본다. 그 이유보다 모든 수험생이 여기 있는 걸 놔도 제대로 공부하기도 벅차다. 그래서 당락은 무조건 여기서 갈린다. 이런 생소한 문제에서 당락이 갈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다 맞출 실력 되면은 생소한 문제 처음 보는 거 나와도 다 틀리지 않는다. 더 맞추게 된다. 요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바쁜 업무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상에서도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어린 수험생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에 더더욱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제 영역분포, 경찰 승진은 특이하게 행정학 총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 객관식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총론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경찰 승진은 확실히 행정학 총론, 파트 1, 파트 1, 2, 3, 4, 5, 6, 7이죠. 파트 1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쪽은 행정학을 빼면은 비슷해요. 이번에는 좀 조직 이론이 적게 나온 편이지만 이게 뭐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고 행정관료랑 지방자치로는 그거보다 좀 덜 나오고요. 다른 쪽은 비율이 일반적인 객관식 행정학 시험하고 비슷한데 총론이 많이 나온다는 점, 요 점 매년 그랬습니다. 총론이 많이 나온다는 점, 파트 1 공부 비중 팍팍 높여도 된다는 점, 파트 1의 기출문제는 더 빠삭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올해 데이터니까요. 뭐 평균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 조정이 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존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온지를 다 일일이 해설 강의에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이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몇 번 문제, 기출문제니까 기존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일일이 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불안한 마음에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 범위를 넓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비교했을 때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땡, 분홍색 부분이 틀린 겁니다. 더 보장한다 땡,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경찰 승진 시험 문제도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땡, 많은 정도 추가가 됐네. 아무튼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일일이 확인해 볼 것이고 당연히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지만 기계적으로도 웬만한 것들은 풀린다라는 거, 이 부분을 또 느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은 경찰 승진 시험 준비는 제 공무원 시험을 위한 강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공무원 시험보다 기존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더 높은 시험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을 처음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단계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기출에 관한 행정, 기출에 관한 행정학. 여기서 반복되는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기출 강의까지. 그래서 필수는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까지. 이거는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그리고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제가 각각 강의에서 OT에서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당일 복습 방법을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지도를 해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진도 빨리 나간다고 그냥 후다닥 넘어간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니에요. 점수가 빨리 올라야 진짜 빠른 방법입니다. 이론 강의 들으면서 제가 알려주는 당일 복습 방법 그것만 제대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오르고요. 기출 강의랑 당일 복습 그걸로 합격에 마침표를 찍게 돼요. 물론 그걸 이제 먼저 다 끝내신 분들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다음 커리큘럼 활용하는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 기출 강의, 복습 여기까지라도 제대로 하시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커리큘럼은 전부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잘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따라가고 시간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따라가고 시간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실력을 알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파악하게 되면 각 강의 OT를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 강의, 기출 강의까지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적으로 자,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일단 하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똑같이 출제가 되죠. 그 외의 부분들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행정학 내용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른 것들도 해설해 드릴 건데요. 일단 출제 포인트는 객관식 행정학의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이라는 거 여기에 해설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부분 규제 피라미드 규제가 규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규제의 악순환이라고도 하고 끈끈이 인형 효과 타르 베이비 효과라고도 하는 거 규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응하니까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면서 공부 방향도 잡지만 내용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규제는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서 인간의 기본권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죠. 규제의 역사는 경제적 규제의 역사보다 짧은 편인데요. 경제적 규제, 경제활동은 원시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도 일찍 발달했겠죠. 근데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훨씬 최근에 대두된 개념입니다. 사회적 규제의 역사가 짧은 거고요. 4번 규제의 역설. 자, 1번에 규제의 악순환과 4번에 규제의 역설 다른 겁니다. 규제의 역설은 규제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끝. 규제 당연히 좋은 목적을 하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더 안 좋아졌다. 이게 규제의 역설. 규제의 악순환은 그래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 1번, 4번 차이점. 이것도 가끔 내니까요.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확인만 해보고 개념 설명 안 했으니까 포지티브 규제는 모두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너만 포지티브해. 너만 허용해줄게. 이 말은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안 하는 거예요. 다 허용해줄게. 다 허용해줄게. 근데 예외적으로 너만 네거티브해. 너만 규제할 거야. 이러면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가 피규제자, 당하는 입장의 자율성이 훨씬 적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는 규제를 거의 안 하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거고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시험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 문제에도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로 확인하고요. 자, 이제 좀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문제에 좀 집중해서 속도를 높여보긴 할 건데 생소한 문제라고 달려있는 것만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속도를 높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문제 해설 쫙 집중해 들으시면 됩니다. 자,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이것조차도 제대로 공부하기가 벅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는 것들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기출에는 있었으나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혹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엄선한 1800문제 못 넣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 따로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대비할 필요 없어요. 자, 4문제가 있었잖아요. 4문제 중에 2개는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그냥 풀게 될 거예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 한
두 개 정도만 좀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물론 완전 손도 못 대는 100점 방지용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틀려도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개 틀렸어. 그다음에 하나 더 틀려. 92.5점만 맞아도 굉장한 고득점이라고 그랬고 95점 맞았으면 제가 말한 이상적인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이상형. 이상 제일 잘하는 수험생이 95점. 뭐 그 이상 맞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이고요. 자, 어쨌든 2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저는 출제 포인트를 알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한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알기 어려운. 그래서 그걸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 이의 신청이 받아들일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민간 위탁을 협의로만 보면은 계약을 말합니다. 협의. 자, 협의의 민간 위탁은 계약 방식을 말하고요. 근데 요새는 민간 위탁하면 더 많은 것들을 다루죠. 우리 강의에서 배운 사바스의 민간 위탁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7가지 나되는. 그래서 보통 그냥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은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위탁 방식을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 보조금 주면서 민간이 대신 공급해줘라.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협의라고 명시하지 않으면서 계약, 협의의 민간 위탁으로 내서 보조금 방식이 틀리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풀라 그러면은 왜 답이 없지 하다가 협의를 냈나 보다 하고 풀 텐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걸 시험장에서 가리기는 참 힘들어요. 게다가 요새는 협의, 광의 거의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요거 아주 옛날에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아주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 자, 이런 부분을 그냥 해설 강의에선 참고하시고 평 때는 신경도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시면 합격하는 겁니다. 뭐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대비하기 어려운 거, 대비해봤자 못 푸는 거, 이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매번 나오는 거, 요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니, 점수를 높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넓히면 열심히 공부하고도 점수가 떨어져요. 그 시간에 이걸 제대로 반복하는 분들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더가 훨씬 높은 점수가 나는 훨씬. 그래서 합격생들 보면은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일수록 불안해하지 않고 이걸 나도 제대로 공부하기 벅차다. 나 업무도 해야 되는데, 아들 뭐 용돈도 줘야 되고, 뭐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자, 이거라도 제대로 하자. 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오히려 거의 다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어도 괜찮다. 절대 불안할 필요 없다. 일단 민간 위탁했을 때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데 뭐 외주를 맡긴다라고 하죠. 자, 외주를 맡기는 방식이 주로 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힌트가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외주 맡긴다, 계약 방식. 자, 민간기관들과 경쟁을 유도하죠. 자,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경쟁이 높으면 자기들끼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경쟁하는 거잖아요. 비용도 줄이고 품질을 높이려고 하겠죠. 근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부가 원하는 거면서 실제 공급하는 사람 민간이야? 그랬을 때 서로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떠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관련해서 다 당연히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인가 보다, 얘가 틀린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자, 그리고 해설지가 다 있습니다. 해설지. 뭐 혹시 이거 이제 학원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해설지는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해설지에 지금 이런 팁 있잖아요. 이건 틀려도 된다.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이런 팁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설지에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해설에 다 나와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좀 팁이 있는 경우, 좀 요령 있는 경우 다 요령들 다 적어놨습니다. 해설지도 같이 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는 기출문제에 비교하는 건 없고 기출문제 달린 것들만 기존 기출문제 있던 겁니다.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 부분에 비해 생산 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것을 보몰 효과라고 합니다. 보몰병, 보몰 효과. 리바이던 가서는 딱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네, 4번.
전이효과는 학자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겠고, 전이효과는 위기 시에 증가한 재정 수준, 공공 부문의 재정 수준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거. 전이효과는 대공황과 같은 사회 혼란기에 공공 지출이 증가하겠죠? 뭐 대공황, 뭐 전쟁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잖아요. 공공 지출이 증가하겠죠? 근데 위기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감소하지 않고 민간 지출을 대체해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공공 지출이 민간 지출을 전이시킨다, 대체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정부 팽창 이론으로서 배웠던 것들이죠. 자, 1번 틀린 선지와 관련된 거 확인해 보시면, 보몰효과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노동집약적 성격 때문이에요. 자,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은 기계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공공 부분은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경찰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긴 참 어렵겠죠. 사람의 판단력이 필요한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노동집약적이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기술, 기계로 민간 부분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정부는 계속 사람을 뽑아야 돼.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 민간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보물효과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노동집약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없지만, 이 노동집약적을 갖다가 여러 군데 응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풀면서 파킨슨 법칙과 노동집약적 성격은 상관없고 노동집약적 성격은 보몰효과에 키웠다. 이렇게 어차피 다 배우게 됩니다. 리바이어던은 배운 적도 없고요. 저는 리바이어던 가설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워낙 행정학범위 무한정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런 거 공부 안 해야 합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노동집약적 성격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니까 그냥 풀 수 있게 되겠고요. 네, 보너스,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본래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와 관계없이 부하 배정, 업무 배정, 이게 순환하면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업무, 노동집약적 성격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포인트가 나오고, 노동집약적 성격, 보몰효과에 있던 건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 3번은 건너뛰었을 텐데요. 제가 해설 강의에서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 규모가 팽창된다는 이론, 축소된다는 이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로 계속 활용되는 것들, 1번, 4번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리바이어선 말고 그냥 보몰효과, 1, 4번 보몰효과, 전이효과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강의에서도 배우고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2, 3번에 있는 건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나 언급됐던 거. 그리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추구하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딱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 시장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3번, 파생적 외부 효과로 인한 정부 실패. 일단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 사례 봤죠. 해결 방안. 자, 정부 실패 현상, 시장 실패 현상의 해결 방안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대학 교수는 교과서에 정해놓은 그대로만 출제됩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답을 정해서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죠. 이거는 파생적 외부 효과는 파보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이론 강의 때는 이해도 시켜주지만 기본적으로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특정 대학 교수는 교과서 그대로. 다른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만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 이건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과 달리 좀 현장에서 직접 정부 기관에서 업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정부 기관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랑 행정학 공부할 때 좀 의외로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커지면 그만큼 권한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또 정부기관에 있다 보면은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오히려 일반적인 공무원 수험생보다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재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재화. 자, 공공재,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건 뭐 거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공공재. 이건 시장 실패 현상이죠.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사례를 바꿔서 땡 잘 냅니다. 이건 워낙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공공재는 시장 실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부 실패에서 공공재 땡, 공공재는 시장 실패. 그리고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라고 그랬죠? 역시 정부 실패에서 공공재 땡. 그래서 이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둘 다 땡, 둘 다 땡. 시장 실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가치 중에 하나인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효율성 기본이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정의.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 비용을 고려한다는 점. 비용이 투입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 다음에 효율성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파레토 최적이 있죠. 파레토 최적. 효율성과 관련되는 기준이 다까지만 지금은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파레토 최적하면 효율성. 네, 4번.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 효율성을 기계적 의미와 4번에 사회적 의미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기계적 효율성은 측정 가능한 거, 수량적인 거, 주로 돈.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에서 주로 측정 가능한 금전적 가치에 집중하는 게 기계적 효율성이 되어 있고, 사회적 효율성은 그 외에 다양한 인간적인 가치, 바람직한 가치들을 고려하는 게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은 금전적 가치 외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니까 뭐 개념의 범위가 넓죠. 자, 그리고 정치행정 1원론이 뭡니까? 행정이 정책 결정, 정치적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할 때 다양한 인간적인 가치, 바람직한 가치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사회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1원론에서 주로 추구하고요. 그에 비해 정치행정 2원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가치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행정은 그대로 집행만 해. 기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만 해. 이때는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의미의 효율성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효율성은 2원론과 관련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관련된 이론, 이런 문제 뭐 가끔씩 출제됩니다. 자, 역시 기출에 강한 행정학 여기 다 번호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3년도 시험이니까 23년도 대비 기출에 관한 행정학 번호 참고해서 찾아보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바로 확인해 보시면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2원론의 시대에 경영학과 과학적 관련에 행정학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이다. 이런 문장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내거나 틀리게 바꿔내거나. 6번 행정개혁, 행정혁신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뭔 문제인가 했더니 뭐 그냥 이론 문제예요. 또 다 잘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신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경영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유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니은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공관리론이 너무 시장의 원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의 힘이 너무 작아졌어. 그래서 전통적 관리제 쪽으로 조금 돌아가자. 자, 완전히 돌아가자까지는 아니고 수정, 보완이라고 했어요. 조금 돌아가자. 근데 방향성은 전통적 관리제 쪽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적 분할을 축소하고 규제를 좀 늘리고, 왜냐면 전통적 관리제는 정부의 사이즈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있고 규제 기능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공관리론은 너무 다 쪼개버리고 다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부의 힘 회복, 전통적 관리제 쪽 정부의 힘이 회복되려면 고만 쪼개고 규제도 더 강화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유거버넌스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해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중시하죠. 유거버넌스로 하면은 거버넌스 원리 중에 정부,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협력. 네, 리을,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바로 틀렸죠. 신공관리론이죠. 신공관리론은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민간 기업의 원리,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님이 원하는 거 대응한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품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신공 서비스로는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신공공 관리론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두 개 바꿔가지고 땡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확인은 뭐 모든 걸 다 확인하긴 좀 그렇고 이제 틀린 선지 위주로 여기서 이제 틀린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거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일 신공 관리. 타일 신공 관리는 신공 관리론 대체 아니고요. 보너스 아까 수정 보완이라고 그랬죠? 조직 개편 방향은 구조를 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화 강화 땡이죠. 분화 강화가 아니라 분화를 완화시켜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 분절화를 축소. 분화 분절화를 축소. 그다음에 타일 신공 관리론에서 앞에 출제표도 똑같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땡. 뭐 완전 키워드도 똑같죠. 그래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추구한다 땡. 타일 신공 관리론은 재규제와 규제 강화를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고객 관점.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 관점을 인식한다 뭐라고요?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관리론. 역시 신공 서비스론 땡. 거의 똑같은 출제 포인트. 자,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은 원래 문제 141번 그 아래 관련 틀린 선지라고 해서 뭐가 주저주저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 수를 너무 늘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걸 기출문제 강화 행정을 활용하실 때 관련 틀린 선지에 앞에 번호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앞에 달려 있는 번호와 관련된 틀린 선지라는 겁니다. 141번 문제에 여기 달린 번호, 예를 들어 1번이면은 141번에 1번과 관련된 틀린 선지니까 이 관련 틀린 선지의 해설은 원래 문제의 1번 선지랑 그 해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관련 틀린 선지는 어디가 틀렸는지는 그어져 있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는 그어져 있는데 해설이 없을 겁니다. 그게 보다 이 앞에 있는 번호의 원래 문제의 선지, 해설이 그 해설이 된다. 됐고요. 뭐 이게 같은 출제 포인트여도 겉모습을 조금씩 바꿔서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수를 너무 늘려서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더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련 틀린 선지. 그다음에 7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이원론 이미 설명을 해버렸죠. 이원론 하면 윌슨 아니겠습니까? 19세기 말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미국식 진보주의, 이건 행정개혁운동을 말하죠. 개혁 내용은 행정을 경영학처럼 개혁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기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아까도 했고.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 및 엽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에 도입됐죠. 엽간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각종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 원리,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은 결정 안 하고, 자, 2번에 있죠.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하면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은 결정 안 한다. 요거 출제 포인트 잘 나옵니다.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세계 대공황 발생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되었다. 땡.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세계 대공황 너무 경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전문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 그래서 행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정적 기능, 결정 기능까지 확대된 배경이 되죠.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한 건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은 4번 행정은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정책의 집행만 해라. 결정은 정치에서 할게. 행정은 집행만 해라. 그리고 이거 반복 엽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뭐 관련되는 것들 많죠. 자, 8번 정부 간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부 간 변천 1번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다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의 역할을 늘린 겁니다. 큰 정부죠. 행정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책 결정 역할까지 하는 행정의 역할이 확대된 큰 정부다. 뭐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공황이 시장 실패를 상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큰 정부니까 정부 역할을 늘려야죠.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강화.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공황을 배경으로 정치행정 1원론, 행정국가, 복지국가, 행정역할 증가, 큰 정부. 됐고, 그 다음에 2번. 행정국가, 복지국가가 나중에는 정부 실패를 야기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따라 작은 정부의 전환이 나오게 되겠죠. 정부 실패 이후에는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정부 규모 줄여야죠.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또 그에 따라 신공공관리론 등장하죠.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국가, 복지국가가 큰 정부, 시장 실패 해결, 대공황 해결이 큰 정부, 정부 실패 해결, 신행정국가는 작은 정부.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 그리고 틀리게 되는 패턴 보세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 이거 완전 복붙인데? 그죠? 너무 똑같죠? 지금 3번 문장 보세요. 3번 문장에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강조하였다. 그 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요. 뭐 100% 이 정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몇 번까지 왔나요? 8번까지 해서 완전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도 점점 이제 나오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네, 9번.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다 19세기 말 윌슨식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함께 고전적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죠. 과학적 관리론부터 영향을 받아서 행정관리론은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고요. 행정의 능률성을 중시한 거죠. 자, 그리고 귤릭, 어윅 등이 행정관리론자들이죠. 이들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공식화시키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구조. 자,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다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공식화시키고 그대로 따라라. 통제 위주의 관료제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 행정의 능률적인 집행을 강조하는 미국의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학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 요인에 관심이 높은 것이지 비공식적 요인 땡. 네, 3번. 사이먼은 전문화의 원리, 명령투의 원리. 이게 바로 이 원리주의자들 그 행정관리론, 과학적인 원리 제시한 겁니다. 근데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제시한 원리가 상호간의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은 거치지 않았다라고 비판합니다. 선생님, 과학적인 원리라면서요. 왜 또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거 나름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주장한 건 맞는데 사이먼이 보기에는 엄밀한 증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엄밀한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격언 속담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원리라고 했는데 왜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이먼이 말하는, 행테론이 말하는 것 더 엄밀한 과학적인 증명이고 논리실증주의라고 하죠. 4번 신행정학. 신행정학은 19세기 신행정학은 60년대 후기 행태론 중에 하나죠. 60년대 미국 미노브룩 회의에서 왈도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 방향을 모색했고요. 내용은 뭐다? 후기 행태론. 왈도의 신행정학. 왈도 후기 행태론자, 신행정학 주장한 학자 왈도 챙겨주기로 했죠. 사이먼 하면 행태론, 사이먼 하면 행태론, 왈도 하면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또 참고로 행정학 공부할 때 학자 이름에 너무 허덕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귤릭, 아까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중요한 학자들은 제가 강의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줍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학자, 별의별 학자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강의에서도 대충 넘어가고 해설할 때도 대충 넘어가고 그런 학자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학자들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학자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는 강의든 해설 강의든 제가 계속 반복해 주죠. 자, 기존 기출문제랑 비교해 봅시다. 자, 행정관리론, 귤릭 대표적이고, 비공집단 땡, 출제 패턴도 똑같네. 그래서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출범 초기. 자, 초기니까 고전적 행정학. 또 19세기 말,
19세기 말 미국의 초기의 고전적 행정학. 이게 바로 행정관리론, 과학관리론, 고전적 관료제, 정치행정 이원론을 아우르는 표현이죠. 비공적 요인 또 땡. 출제 패턴 똑같네요. 비공 집단 땡, 비공적 요인 땡. 통제 위주의 관료제는 맞고. 그래서 요 3번이랑 틀린 부분이 똑같네요. 똑같죠? 비공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땡. 통제 위주의 관료제에 중시한다 맞고. 똑같이 이 부분 가지고 따다가 행정관리론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선택론. 자, 공공선택론의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공공선택론에서 3번 보시면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원리를 공공분야에 적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게 공공선택론이다. 아까 문제에서도 있었죠. 근데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 시장의 논리를 적용했으나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으로 받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4번 티브 모형 같은 경우에는 티브 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을 많이 내는데요. 티브 모형은 지방정부끼리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이걸 설명하잖아요. 뭐 지방정부가 경쟁한다는 것은 서로 더 많은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와야 세금도 많이 걷고 지역을 또 발전시키고 정치인들도 재선될 수 있겠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로 하는 투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사를 가려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자, 외부 효과는 예를 들어 여기 A 지역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 공공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B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외부 효과예요. 자, 티브 모형에서 말하는 공공서비스의 외부 효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외부 효과. 그러면 굳이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이사를 가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뭐다? 외부 효과가 없어야 직접 주민들이 선호에 따라 이사를 가게 되고 지방정부가 서로 많은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티브 모형에서 외부 효과 부존재가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 관청 형성 모형에 관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자, 공공선택론 계열 이론들은 전부 다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죠. 합리적 인간관입니다. 공적 이익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관청 형성 이론 자체 내용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 겁니다. 근데 공공선택론의 모든 이론, 공공선택론에 해당되는 모든 이론들은 다 합리적 인간관, 사적 이익 추구를 가정한다. 그래서 관청 형성 모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관청 형성 모형에서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뭐 똑같은 패턴이죠. 이것만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은 정책 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관점이 다르나? 의제 설정 이론인가 싶었는데 이 관점이라는 게 읽어보니까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 계열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바흐라 바르체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론 관점이죠. 그 다음에 밀스의 지휘접근법, 미엘스의 과두제 철칙, 엘리트론 관점이죠. 그 다음에 벤틀리아 트루먼의 이익집단론은 다원주의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1, 3, 4번은 크게 봤을 때 엘리트 이론 쪽, 그와 대비되는 2번은 다원주의 쪽이니까 2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관점이 다른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른 2번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런 학자 이름들도 바흐라 바르체 무의사결정론은 그냥 자동으로 입에 붙습니다. 그냥 따로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고, 밀스 이런 학자는 제가 외우라고 시킵니다. 밀스의 지휘접근법, 헌터의 명성접근법이랑 구분해야 되거든요. 밀스 지휘접근법, 정부, 기업, 군사 엘리트, 헌터 명성접근법, 사회적 명성 있는 소수, 이걸 구분시켜야 되니까, 구분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고, 미엘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과두제 철칙 배우잖아요. 과두제 철칙만 알면 됩니다. 과두제 철칙, 이거는 소수의 머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엘리트론 관점이 되겠죠. 소수의 머리, 과두, 소수의 머리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더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엘리트론 관점이 바흐라 바르체 무의사결정론이다. 뭐 지겹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흐라 바르체는 보너스, 다알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다알의 다원주의 비판, 이건 보너스.
자, 벤틸리아 트루먼의 이익집단론, 이익집단 자유주의인데요. 둘 다 다원주의 계열은 맞습니다. 근데 무의사결정론을 비판하는 건 다래 다원주의.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밀스 같은 거 이렇게 권력 엘리트를 설명하는 엘리트론이다. 대기업 엘리트, 정치 엘리트, 군사 엘리트의 복합체를 엘리트로 본다. 엘리트론의 대표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과도제의 철칙은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 정책의 유형은 미친 듯이 나옵니다. 정책 유형 분배 정책 1번 이 문제는 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 똑같이 나오는 건데요. 워낙 이제 많이 나왔다 보니까 다른 뭐 창의적인 문제 안 냅니다. 똑같은 거면 냅니다.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상호작용 없이 단순하게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세부 사업의 집합이 정책을 구성한다. 뭐냐? 분배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정책별로 단순하게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집단에게 어떤 편익을 나눠줄지 각각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익 나눠주는 사업 중에서 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겠죠. 뭐 유사한 사업들. 그래서 이 분배 정책에서 세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먼저 봅시다. 4번 중요합니다.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죠. 로그롤링, 포크배럴 뭡니까? 분배 정책이 국민의 세금으로 편익을 나눠주는 거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왕이면 내가 나눠줬어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 눈먼 돈으로 정치인들끼리 로그롤링, 통나무 굴리기죠. 로그롤링, 통나무를 굴려 나가듯이 한 번은 한쪽 정당 정책을 밀어줘요. 다른 정당들이 표를 몰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 정당 밀어줘라. 그 다음에 우리 정당 밀어줘라. 서로 표를 몰아줍니다. 정치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크배럴은 돼지 먹이통에 정치인들이 머리를 쳐박고 먹이를 먹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자기가 편익을 논아줬다라고 생색내기 위해 그 세금을 차지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돼지 먹이통에 비유를 한 거죠. 포크배럴. 그래서 로그롤링, 포크배럴 맥락은 편익을 정치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논아주려고 한다. 생색내려고 한다. 그 중에서 로그롤링은 돌아가면서 밀어주기. 포크배럴은 그냥 서로 그냥 나눠 먹으려고 한다. 나눠 먹기. 분배 정책에서 가능한 겁니다. 편익을 나눠주는 정책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편익을 나눠주는 거니까 특별히 반대하는 집단은 없어요. 정책에 따라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성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일단 갈등, 반대자가 별로 없으니까 갈등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은 편익을 주는 거예요. 뭐 누가 손해보는 집단이 없습니다. 제로성 게임은 승자, 패자가 갈리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 버린 다른 사람 다 패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분배 정책은 다 편익만 논아주니까 제로성 게임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둘 다 걸리는 겁니다. 제로성 게임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둘 다 걸리는 건데 가끔씩 여기까지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높아짐에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옳고 그 다음에 틀렸다가 아니라 둘 다 낮다, 둘 다 낮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험 문제 문장이 참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어쨌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거죠. 갈등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성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뭐 제일 낮습니다. 방금 전에 틀린 선지랑 거의 똑같은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배분, 분배 정책 똑같고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낮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1번 결정과 집행을 엄밀히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관점. 이거는 결정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 하향식 관점이죠. 땡. 목표 대신에 문제 해결. 집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거꾸로 정책 결정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상향식. 일선 관료가 집행 현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관료죠. 집행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판.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자원 배분 등 이건 좀 위에서 정해지는 거시적인 틀이에요. 거시적인 틀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상향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집행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 좀 미시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위에서 정해지는 뭐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문제 상향적 접근에서 결정과 집행을 뚜렷하게 구분, 하향식 땡. 뭐 표현 거의 똑같죠? 엄밀히 구분, 뚜렷하게 구분 다 하향식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고. 자, 그다음에 정책 델파이. 자, 그냥 델파이하고의 차이점이 출제됩니다.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 자, 차이점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1번 그냥 델파이와 달리 이해관계자나 가치 판단도 개입될 수 있죠. 2번 그냥 델파이와 달리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여자들 간 공개적 토론하죠. 자, 델파이든 델파이든 정책 델파이든 처음에는 익명성이 보장돼요. 델파이는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되죠. 안 만납니다. 정책 델파이는 마지막에는 만나서 대면 토론, 공개 토론을 합니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죠. 4번 그리고 그냥 델파이는 의견 일치를 유도합니다. 공통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정책 델파이는 차이점을 부각시킵니다. 의견 불일치, 갈등을 유발합니다. 주요 정책 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반대 의견, 다양한 불일치한 의견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공통점입니다. 델파이든 정책 델파이든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에 예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 3번은 공통점, 나머지는 다 차이점. 자, 정책 델파이에서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이 요구되고요.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정책 델파이는 마지막에 공개 토론 있다. 잘 나옵니다. 옳은선이 틀린지, 옳은선이 틀렸는지 잘 나옵니다. 자, 15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일단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문해 참기. 뭐 이게 지금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가끔씩 다 배웠죠 하는 경우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배우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문해 참기 뭐 지겹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문해 참기.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 문해 참기 엄청나게 잘 냅니다. 그리고 다 출제 포인트인데요. 독자적으로 다니죠. 다가 우연한 계기, 뭐 여러 계기로 교차에 만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쓰레기통 모형. 2번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 탐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일부 대안만 탐색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 만족 기준을 넘으면 선택합니다. 3번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상위 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앞단계, 상위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을 위한 결정을 해요. 정책 결정 전략 같은 걸 결정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외울 필요 없겠고요. 전략, 정책 결정과 관련된 전략을 결정하는 거 상위 정책 결정 단계다. 최종 모형에만 있죠. 뭐 상위 혹은 메타 혹은 초 정책 결정 단계. 4번 회사 모형은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환류를 하죠. 단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 미래, 장기가 될수록 불확실성이 더 심해집니다. 예측이 어렵죠.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계획 세우고 빨리빨리 환류해버립니다. 자, 여기는 모든 것들 다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쓰레기통 모형이 문해 참기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에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문장 그대로 따왔죠. 앨리스 모형 땡, 쓰레기통 모형.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문장.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 탐색 땡, 일부 대안만 탐색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 회사 모형 똑같은 문장입니다.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 세 문장을 그대로 조합해서 틀린 선지를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오고 워낙 똑같은 게 계속 반복 출제되는 정형화된 출제 포인트다 보니까 하여간 정형화된 출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일수록 기존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어차피 틀린 선지는 다 확인했으니까 정답과 관련된 최종 모형은 안 났지만 최종 모형과 관련된 문장도 똑같은 문장이 있고요. 16번 정책 평가네요. 정책 평가 실험 설계를 하죠. 혹은 이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이런 거 따지죠. 자, 일단 우리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부터 처리를 해봅시다. 2번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측정 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측정 효과 혹은 실험 효과라고 합니다.
실험 자체가 주는 효과. 성숙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성숙이니까 성숙 효과라고 하고요. 3번 실험 중에 피실험자의 일부가 탈락했네. 상실된 거예요. 피실험자가 일부가 탈락했다. 상실 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되겠고,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험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걸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면 일반화가 어렵다. 크리밍 효과라고 하죠. 크리밍 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자,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배정을 통해 진실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 방금 봤듯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들이에요. 그런 요인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높인다는 소리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무작위 배정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전 측정 등등 다른 방식들을 활용합니다. 무작위 배정을 활용하면 진실험이고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준실험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기초부터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지만 적어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슷하게 구성될수록 내적 타당성이 높아지죠. 완전히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무작위 배정으로 진실험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실험이고 이게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사전 측정을 통해서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짓기 배정하는 거. 100점, 100점, 50점, 50점, 70점, 70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짓기 배정하면 실험집단, 통제집단이 비슷하게 구성될 수 있겠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적 타당성을 높인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한다. 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자,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 저해 요인에서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험의 친숙도가 높아져서 영향받는 거. 뭐다? 실험, 측정 효과. 그래서 정답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 다 기출문제 있지만 딱 문제 풀기에 최적화된 거. 딱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 17번 제3섹터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3섹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개념 1섹터 정부, 2섹터 민간, 그 중간 영역 3섹터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정부와 민간이 섞여져 있는 부분, 혼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비영리 활동을 하거나 비영리 활동은 주로 정부가 하는 것인데 민간 부분이 안 돼. 혹은 공공기관이 영리 활동하거나 영리 활동은 주로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부, 민간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3번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시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혼합되는 겁니다. 둘 다 혼합. 과거 문제를 보시면 정부와 민간의 혼합 영역이다. 제3섹터 별로 안 나오지만 최소 요 정도 대비해둬라. 그래서 제가 딱 한 문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자, 이런 문제까지 다 대비하려면 정말 다른 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딱 기출문제집에 넣은 데까지만 해도 거의 다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혼합 영역이지 완전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섹터의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비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은 사실은 민간에 가까운 조직이에요. 근데 비정부 조직이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섹터에 가까운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고, 정부의 부족한 부분,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번 비정부 조직은 시민의 자발적, 자원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죠. 자치적인 특징을 가지고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시면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해서 이 문제는 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부분에서 2개,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뒷부분 2개는 행정학하다 보면 맞추게 됩니다. 앞부분 2개는 틀려도 괜찮다. 자, 이게 거래 비용 이론 경제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는데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하긴 합니다. 거래 비용 이론 뭐죠? 시장에서 각종 거래 행위, 교환 행위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검색할 때 완벽하게 다 비교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은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또 거래 비용 설명할 때는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사용하긴 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기는 어려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렸어도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냥 거래 비용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는 한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잘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산 특정성.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걸 구해야 돼. 그게 구하기 어려워도 무조건 그것만 써야 돼. 다른 더 구하기 쉬운 걸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4번 거래 비용과 내부 관리 비용. 자, 내부 관리 비용은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정 비용을 말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자, 조직을 만들었을 때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명령 규칙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되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상하 조직, 하위 조직 간의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조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업무 하실 때 뭐 상하 간에 뭐 하위 조직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조정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내부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래 비용과 조정 비용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조직을 만드는 게 더 저렴한 겁니다. 거래 비용 이론의 결론은 더 저렴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정 비용, 내부 관리 비용이 더 적대. 그럼 조직 만들면 되는 겁니다. 조직 만든다, 수직적으로 통합시킨다. 이게 계층제적인 통합을 말합니다. 조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지만 조직 만든다. 거래 비용이 더 작을 때 거래를 외부화, 시장으로 보내는 거죠. 2번 뭐 사전 거래 비용, 사후 거래 비용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거래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거 사전 거래 비용, 거래하면서 들어가는 거 사후 거래 비용, 거래 계약을 위해 정보 취득 및 거래 협상, 거래 전이잖아요. 사전 거래 비용. 거래를 했어. 계약하고 나서 실제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사후 거래 비용. 그냥 뭐 개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2번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리고 19번은 조직구조 모형에서 데프트의 구조네요. 기능구조에서는 공통 기능별로 통합한다. 한 부서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다 몰아놨으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구조든 기능구조든 부서 내 조정은 괜찮은데 부서 간 조정이 어렵죠. 기능구조든 사업구조든 부서 간에는 부처할거주기가 심하죠. 그에 비해 부서 내 조정은 그나마 용이한 편. 그리고 사업구조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능들을 조정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죠.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딱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것만 합니다. 또 부수적인 기능,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을 활용하죠. 전문적인 외부 기관과 계약을 통해 수행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하죠. 네트워크 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는 뭡니까?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서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사업별로 운영하는 건 사업부서, 기능별로 운영하는 건 기능부서. 그리고 두 개를 결합한다. 그래서 기능부서들이 있고 사업부서들이 있죠. 그래서 행렬, 매트릭스 서로서로 결합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쉬운 문제인데요. 뭐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서 뭐가 설명하기 좋을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좀 구조가 잘 들어올 겁니다. 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기능 중심 구조는 기능 부서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 조직이다. 수직적으로 배치하는 건 기능 부서다. 그래서 기능 중심이 기능 부서다. 기능 중심 기능 부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두 개를 띄웠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이 사업 중심입니다. 이게 수평적으로 배치된 조직이고요. 수평적인 조직은 사업부서이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사업 중심은 사업부서이다.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쉬운 문제지만 확인해 봤고요. 보너스 이렇게 두 군데서 명령을 받습니다. 기능부서, 사업부서 두 군데서 조직 구성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으니까 명령 토론의 원리를 위반하고 책임과 권한 한계가 불명확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조직 구조 중에 유일하게 명령 토론의 원리를 위반하죠. 그 다음에 20번 균형 성과표. 자, 일단 균형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민간 기업조차도 재무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비재무적 관점,
균형을 추구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 대표적인 비재무적 관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합니다. 이 안에는 거시적,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미시적, 단기적인 부분도 있고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선행지표도 있고 후행지표도 있습니다. 그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를 강조하면 땡. 자, 거시 장기적보다 미시적 단기적을 추구한다도 땡이고요. 미시 단기보다 거시 장기를 추구한다 땡이고요. 다 땡입니다. 보다는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를 4대 관점이라고 합니다. 4대 관점 물어보면 네 가지만 말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뭐 변경이라는 의미만 하면 되지 확정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개로 확정해야 되지만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전략적 관리 도구로서 조직 전체 목표를 추구해요. 전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서별 하위 계층의 목표를 설정하는 하향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전체 목표부터 하향식으로. 됐죠? 3번만 옳은 겁니다. 자, 뭐 문제 많습니다. 일단 똑같네.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 문화 형성보다는 미시적, 단기적 땡. 그다음에 내부, 외부 한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균형. 그다음에 4대 관점이 있고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변경시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조직 전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한다. 똑같은 것들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반절을 해봤는데요. 이게 앞에 방향도 잡아드리고 또 40문제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안 끊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체력이 딸리고 거의 뭐 1시간 반 가까이 되니까 제가 좀 말이 꼬일 수가 있어서 좀 회복하고 여기서 좀 끊어서 21번부터 마지막 나머지 반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기출 강의 올해 기출 해설 2편으로 21번부터 40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